안녕하세요. 저는 딸, 그리고 손주와 함께 지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제 딸이 겪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해오소가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모자란 글솜씨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제 딸이기 때문에 제 인생 이야기보단 제 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 말에 속아 투자한 돈을 날린 뒤로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잃은 돈 그거 그냥 포기하고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살면 될 것을 자기에게 사기친 놈을 잡겠다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술을 마시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 때문에 딸은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잔뜩 겁을 먹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남편을 이전처럼 돌려놓으려고 했던 저도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게 됐죠. 지금은 남편이 아무리 빈털털이라고 해도 이혼하면 돈 몇 푼이라도, 위자료 몇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는 그 즉시 빈털터리로 떠나야 했고 어린 딸을 저 혼자 책임져야 했죠. 물론 친정 도움을 받으면 좋았겠지만 친정 역시 입 하나 늘면 힘든 상황이라 우리 두 모녀가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두 식구 살아가는데 저 혼자 고생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한다고 제가 나가 있으니 아직 어린 딸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아직은 어린 나이까지 딸에게는 엄마가 없는 상황 모두가 무서울 법했죠. 그런데도 딸은 엄마 걱정 안 시키고 싶다며 씩씩히 혼자서도 잘 있고 집안일까지 해놓는 효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효녀, 효자라는 말, 그 어린 나이에 붙으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 그만큼 성숙하고 어른 몫을 해낸다는 말이 뭐가 그리 좋은 말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나이보다 더 성숙한 딸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뭐든 더 해주고 싶었고 다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사정은 항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뭐든 한참 모자라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생일 선물을 줘도 교복을 맞춰도 용돈을 줘도 뭐든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딸은 불평불만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마음 쓰는 저를 토닥여주는 고마운 딸이었죠. 그 고마운 딸은 남들 다 온다는 사춘기도 오지 않고 공부도 생활도 혼자서 척척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공부 잘하는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공부까지 잘해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딸이었죠. 그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저는 대학만큼은 꼭 돈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딸 앞에서는 제 고생을 숨겼어요. 혹시 제가 그만큼의 고생한다는 걸 알면 누구보다 어른 같은 딸이 대학을 포기할까 봐서 말이죠. 다행히 딸은 눈치채지 못했고 저는 딸의 대학 4년을 돈 걱정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제가 제 딸에게 해준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에게 너무도 고맙고 또 자랑이었고 걱정할 것 없는 딸이었기 때문에 저는 딸이 선택한 모든 걸 응원해줬습니다. 뭘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딸이 취업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대기업을 2년 만에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딸을 믿고 그 선택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보며 딸을 응원했죠. 항상 뭐든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만큼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아이였기 때문에
대기업을 돌연 그만두고 한 사업도 금방 자리를 잡고 잘 됐습니다. 어쩌면 회사원으로서는 한참 경력을 쌓아야 가능한 경제적인 상황을 딸은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딸이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든 다 믿고 따랐죠.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도 말이에요. 물론 저도 엄마다 보니 딸의 말만 따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굴 성에 차고 누굴 안 차고 평가할 자격과 능력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딸이 데려온 사윗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딸이 데려온 사위는 제 성에 한참 차지 않았죠. 가정 형편이야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집 역시 원래는 다른 집 형편이 어떻다고 말할 형편이 아니었으니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데려온 사위 능력이 딸에 비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랐던 겁니다. 그럼 지금 직장은 어디고? 저 키보드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컴퓨터에 쓰는 키보드? 거기서는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있나? 저 생산직에 있습니다. 사무업이 아니라 생산직에서요. 아, 그래? 뭐 생산직도 괜찮지. 땀 흘려 열심히 돈 버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데. 그리고 생산직도 열심히만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고. 그런 쪽도 있긴 한데 전 그렇게까지 벌진 못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숨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대로 장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지희에 비하면 한참 못 법니다.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제가 버는 돈이 저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많이 모자란다는 건 알지만 저 지희 정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지희를 사랑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모님보다 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희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잘할 테니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예비 사위의 패기가 누군가에게는 좋게만 보이겠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도 평생 변하지 않을 사랑을 제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위가 제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겠다고 한 말은 제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 결혼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진짜 날 사랑해.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자기 자신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돈 보고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냥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 확률 높이는 것밖에 더 돼? 그리고 돈이라면 이미 내가 모자라지 않게 벌잖아. 이 사람이 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도 자기 일 계속하겠다고 했어.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어? 내가 이 사람을 내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하고 싶다는데? 딸이 평생 같이 하고 싶다는데 제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엄마라고. 제가 딸에게 뭘 해줬다고. 그리고 겨우 제 경험 때문에 사위를 신뢰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사위는 제 전남편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죠. 이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치 제 망설임이 기우였다는 것처럼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부부가 됐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잘하기도 했지만 사위가 정말 딸에게 잘했어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이건 우리 만난 지 821일 된 기념 꽃다발. 이건 우리 결혼한 지 134일째 된 기념 꽃다발. 어때? 예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이 어제 먹고 싶다고 한 음식 내가 장모님. 뭐야. 아무리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그렇지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보고해야지. 나 엄마랑 같이 온다고 문자까지 했는데. 아, 내가 조금 전까지 요리하고 있느라. 장모님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같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고 그만. 아이, 죄송하긴 왜 죄송해. 그리고 놀라긴 놀랐는데 보기 좋고 내가 고맙기만 하구만. 지희가 맨날 기념일이고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네. 우리 지희가 자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산다고 하니 내가 기분 좋고 기쁘네.
우리 지희가 자네에게 시집 정말 잘 간 것 같아. 신혼초 때는 누구나 깨가 쏟아진다고 말하겠지만 아무리 깨가 쏟아진다고 해도 그걸 매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위는 정말 매일 딸에게 기념일을 선물해줬고 매일같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위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딸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사위를 좋아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위를 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는 둘만의 행복을 쌓아갔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안심하고 더 행복해했어요. 그러다 두 사람에게 소중한 아이까지 찾아오며 이 행복은 더 깊어지고 오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딸아이에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주말을 맞아 친정에 오겠다는 딸을 기다리던 제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위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평범한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보셔야 해요. 뭐? 사고 현장?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진정하고 천천히 좀 얘기할게.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야? 누가 사고 났는데? 지희가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나 봐요. 그 고개에서요. 장모님 댁에서 가깝다고 하니까 얼른 가보세요. 아직 지희를 못 찾았다고 하니까요. 뭐? 지희가? 사고가 났다는 사위의 연락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희를 못 찾았다는 그 말에 도저히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도착해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절대 딸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 근처 어딘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붙잡고 제발 딸을 찾아달라고 사정했어요. 물론 경찰관과 구급대원분들은 당연히 제 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입장인 엄마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딸을 찾아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그 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는 숲과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났어요. 바로 사위였죠. 손주 때문에 저보다 늦게 도착한 사위는 사고 현장을 도착하자마자 제 딸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저처럼 딸을 찾겠다고 난리를 피웠죠. 지희야! 지희야! 저기요! 우리 지희 어딨어요? 제 아내 어딨냐고요? 사고 난 곳이 저기예요? 나와봐요. 나오라고요. 지희야 어딨어? 내 목소리 들려? 들리면 제발 말 좀 해봐. 지희야! 지희야! 장모님, 지희 아직입니까? 사고가 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지희 못 찾았다고 해요? 나도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사고가 날 때 그 충격으로 문이 열렸는지 3m 강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해. 찾고는 있다는데 아직. 제가 내려가면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지희 찾을 수 있다고요. 제가 내려가 볼게요. 제가 갈게요. 초서방 그러지 말게. 너무 위험해. 나도 자네랑 같은 마음이야. 나도 방금 전까지 뛰어들겠다고 했다고. 근데 우리가 가봤자 지희 찾아주시는 다른 분한테 방해만 될 뿐이야. 여기서 지희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리고 자네는 민성이도 있지 않나? 지희 찾으러 갔다가 잘못 다치기라도 하면 민성이는 어떡해? 지희 찾을 때까지 자네가 민성이 옆에 있어줘야지. 그렇지만 바로 저 앞에 지희가 제 도움을 바라면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장모님, 지희 무사한 거겠죠? 다치긴 했더라도 살아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지희가 어떤 아이인데 죽어? 지희가 내 밑에서 얼마나 고생만 하던 아이인데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죽겠어? 자네와 민성이 때문이라도 절대 세상 떠날 아이 아니야. 하늘에서도 우리 지희 가여워서
절대 일찍 부르실 리가 없다고. 분명 돌아올 걸세. 금방 찾을 거야. 저보다 더 딸을 걱정해 정신을 반쯤 놓고 있는 사위를 보며 제가 정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 사위가 더 이상 이성을 잃지 않게, 또 힘들 때 제게 의지할 수 있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내로, 또 아무리 늦어도 날이 밝으면 분명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시간이 흘러도 그 어둡던 숲과 강이 밝아져도 딸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는 더 힘들어했고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하고 운전할 걸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같은 사고는 없었을 텐데. 다 저 때문에. 제가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걸 왜 자네 탓을 하나? 누가 사고 날 줄 알았어? 거기다 자네도 우리 지희 생각한다고 친정에 보내주고 주말 내내 민성이 혼자 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자네 탓을 해? 그리고 우리 지희 분명 살아있을 거야. 그냥 찾는 게 늦어졌을 뿐이야. 지희가 돌아오는 건 변함없다고. 그러니 자네도 세상 끝난 것처럼 굴지 말게. 힘내야지. 지희 돌아올 거라고 믿어야지.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계속 안 좋은 생각들만 떠올라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지희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장모님, 지희 분명히 살아 돌아오겠죠? 저 지희 없인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지희가 안 돌아올 일은 없겠죠?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좀 쉬어. 눈이라도 좀 붙이고. 내가 연락이 오면 자네 바로 깨울 테니. 아니요, 어차피 잠 안 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보려고요. 날이 밝았으니까 밤처럼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지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지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다는 저도 흔들려서 오만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위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밤새 자책하던 사위는 날이 밝도록 딸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어젯밤처럼 딸을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고 날이 밝자마자 사고 현장 인근을 조심히 수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낭떠러지 같은 험한 산세에 바로 밑에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강이다 보니 결국 포기하고 수색대원들이 가지고 올 딸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수색하기에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위를 막아 세웠습니다. 거기다 사위에게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저야 어떻게 되더라도 손주를 생각하면 사위는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위를 말리다 못해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사위가 여기 있다가는 정말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위를 집으로 돌려보내 손자와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게 사위에게나 손자에게나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장모님, 저 못 갑니다. 아직 지희가 저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희를 두고 갑니까? 저 지희 찾을 때까지 못 가요. 그리고 지금 지희 수색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가족 아니라고 설렁설렁 찾다가 못 찾았다고 하면 그만인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가요? 민성이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이 봐주고 계시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직접 지희 찾아 나서서 최대한 빨리 찾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자네를 돌려보내는 거네. 자네, 지희가 이 세상의 전부인가? 자네와 지희 사이에 태어난 민성이는? 자네 잘못 때문에 민성이는 아빠 엄마도 없이 자라나는 거야? 그걸 지희가 바랄 것 같아? 아무리 지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지. 자식 내팽개치면 어떡해? 지희 돌아올 때까지 민성이 잘 돌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며칠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회사도 안 나가고 있을 건가? 내가 없으면 몰라도 내가 여기서 지희 돌아올 때까지 있겠다고 하지 않나? 근데 도대체 왜 고집을 피워? 지금은 자네가 민성이 옆에 있어주는 게 지희 남편으로서, 민성이 아빠로서 옳은 행동이야. 그러니 돌아가게.
찌이는 내가 꼭 찾아서 데리고 올라갈 테니. 그렇게 겨우겨우 사위를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수색대원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당일 수색을 마친 뒤에도 사고난 현장 주변 도로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딸의 흔적은 사고가 난 첫날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색하던 경찰과 수색대원들도 더 이상의 수색은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 말의 뜻은 제 딸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았죠. 물론 엄마인 저는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사람을 구해 딸을 수색했어요. 그러고도 며칠이 지났지만 간절히 바라던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전화로 딸의 수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다른 소식은 없는지 묻던 사위의 전화가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현재 상황을 공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또 다른 일 제쳐두고 손주 민성이도 두고 내려와 딸을 찾는다고 할까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딸의 흔적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숨긴다고 마냥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 결국 경찰과 수색대원들이 철수한 내용들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위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사비를 들여 수색하고 있단 말도 전했고요. 네? 철수를 해요? 사람을 못 찾았는데 철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철수할 거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찌이만 찾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나.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제까지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람 구해서 찌이 찾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찌이 소식 내가 꼭 가지고 갈 테니. 역시 그런 놈들 믿는 게 아니었는데 며칠 찾다가 돌아갈 놈들이 찾으면 얼마나 열심히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찌이 찾겠다고. 역시 제가 내려가야겠어요. 제가 직접 찌이 찾겠습니다. 자네 왜 또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저번에 한 말 잊었나? 민성이 옆에 두고도 느낀 게 없어? 여긴 내가 있겠다고 하지 않나? 지금 자네 민성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자네 내려올 생각하지 말게. 내려오면 내가 나중에 찌이한테 전부 다 말할 거야. 자네가 민성이 홀로 내버려둔 거 다 말할 거라고. 그럼 우리 찌이가 퍽이나 좋아하겠어? 퍽이나 잘했다고 말하겠어? 그치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자네 마음 알아. 나도 자네 마음과 같으면 같았지 덜하진 않아. 근데 어쩌겠나. 지금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민성이 곁인데. 그러니 찌이는 여기 있는 내게 맡겨두고 자네 민성이가 엄마의 빈자리 느끼지 않게 잘 좀 다독여주게. 알겠지? 다행히 사위는 제 호통의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대신 자기 일 대신에 꼭 좀 부탁한다고 말했죠. 그 말에 한숨은 돌릴 수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사위의 모습을 직접 봐서 그랬을까요? 과연 사위가 손주를 잘 돌보고 있을지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소식 하나 없는 아내를 걱정하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닐지, 그래서 손주 민성이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손주가 너무나도 걱정된 마음에 직접 사위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손주에게 이상은 없는지 확인도 할 겸 사고 이후 소식 없는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 집안이 엉망일 사위네 집도 정리하고 사위도 챙겨줄 겸 말입니다. 당연히 사위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올라가겠다고 말하면 사위는 그 사이에 지희가 어쩌니 저쩌니 말하면서 난리를 피울 게 뻔했으니까요. 어차피 수색해 주시는 분은 제가 있거나 없거나 지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건데 말이죠. 그렇게 사위에게 말하지 않고 사위네 집으로 갔고 사위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온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있는 사위를 보게 됐죠.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는 사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을 뿐더러 옆에 있던 여자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깔깔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저는 수상한 사위의 모습을 확인하곤 곧바로 몸을 숨겼고 사위와 그 여자가 무슨 사이인지 알아내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차 밑을 기어다니며 두 사람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뭐?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기를 해? 오빠 진짜 연기 잘한다. 혹시 지금 내 앞에서도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아니냐고. 야,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냐? 나 정연이 너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연기한 적 없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심까지 했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봐. 아이고, 우리 강아지 서운했어요? 내가 오빠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했어? 나도 당연히 농담하는 거지. 그만큼 오빠가 연기를 잘하길래 한 말이었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나 오빠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니까?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아무 농담이라고 해도 그런 말 하지 마. 아우 진짜 삐지기는. 알았어.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그나저나 우리 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장모라는 여자 쉽게 연락 끊을 사람 같진 않던데. 거기다 민성이도 있잖아. 글쎄 어떡할까? 나도 장모가 이렇게까지 날 가깝게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 아, 예상보다 골치 아파지게 생겼어. 그럼 우리 돈 들어오면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도망갈까? 거기서 몇 년 지내면 자연스럽게 그 장모라는 여자랑 연락 끊기지 않겠어? 오, 그것도 좋긴 좋네. 동남아에서 잠깐 지낸다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봐야겠는데? 근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안 주려고 시간 끌고 트집 잡고 그런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아직 오빠 부인 못 찾았잖아. 그런데도 사망한 게 인정돼? 사망을 인정하고 말고 그런 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할 관청이나 장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경찰 측에서도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걸 자기들이 뭐라고 트집을 잡고 안 주려고 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안 주잖아? 그럼 이자까지 계산해서 줘야 한다? 사망보험금 주는 것도 배 아픈 마당에 이자까지 쳐서 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보험금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 뭐 장모가 사망신고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뭐 자기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남편이고 내가 신고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딱 잘 죽어준 거래? 나 오빠가 부인이 사고 났다고 하길래 처음에 거짓말하는 건 줄 알고 안 믿었잖아. 그러다 진짜라는 걸 알고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아, 우린 진짜 인연이다. 하늘에서 우리 잘 되라고 부부 되라고 길을 터주는구나 싶었어. 너도? 나도 그 생각부터 들던데. 안 그래도 이혼은 무슨 핑계로 하고 재산 분할 받으려면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싶던 상황에 그 사람이 죽어주니까. 아, 진짜 우리 둘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맞는 것 같아.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딱딱 잘 맞지 않아? 이제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우리 사망보험금도 있고 이 사람 재산도 모두 내 거야. 우리 부자라고.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자. 숨죽여 사위와 상간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100톤, 1000톤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뭐라고 할까? 머리랑 몸이 따로 흔들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잘 안 됐고요. 몸은 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가 된 것처럼 멍하니만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그리곤 그제야 제가 사위와 저 상간녀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땐 지금 당장 뛰쳐나가 사위놈의 대갈통을 부셔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깨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부수려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키지 않으려던 몸을 일으켜 사위놈에게 다가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위와 상간녀가 눈치라도 챌까 다시 몸을 숙인 뒤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의 눈치를 보다 기습하려는데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말이죠.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이길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전화를 하나 싶었던 저는 자리를 좀 벗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짜증을 냈는데 1초도 되지 않아서 제 말문이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제게 걸려온 전화에서 놀라운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바로 제 딸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도대체 뭐예요? 전화 끊... 엄마, 거기 있으면 안 돼. 얼른 그 인간한테 접근하지 말고 여기로 와. 지희? 너 지희니? 지희 너 살아있어? 지희야, 지희야. 엄마, 나 맞으니까 목소리 좀 낮춰. 그러다 조서방이 듣겠어. 어? 조서방? 너 지금 엄마 근처에 있니? 지금 엄마 보고 있는 거야? 너 살아있는 게 맞고? 이거 꿈 아니지? 지희 너 살아있는 거 맞지? 응, 맞아. 그러니까 진정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들키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와. 절대 그 인간한테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엄마가 어디로 가면 돼? 지희 너 보려면 어디로 가면 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의 연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던지 꿈인가 생신가 했죠. 만약 꿈이라고 해도 좋았어요. 그래서 딸이 오라는 곳으로 몸을 숨기며 급히 뛰어갔습니다. 딸의 말에 따라 도착하니 주차장 한편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아주 진하게 썬팅이 되어 있는 차가 말이죠. 그 차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고 그 안에 정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무사한 모습에 안도와 함께 놀랐던 저는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제 몸을 딸이 붙잡아줬고요. 제 팔을 붙잡아주며 느껴지는 그 감촉 덕분에 딸이 정말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저를 딸은 급히 차에 태웠고요. 정말 살아있었구나. 네가 살아있었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너 어디 다친 곳은 없니? 병원 안 가도 돼? 아니, 그나저나 왜 여기 있어? 이 차는 또 뭐고? 그리고 무사했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너 찾는 거 몰랐어? 민성이는? 민성이까지 혼자 두면 어쩌자는 거야? 또 지금 네 남편이? 엄마 잠깐만. 진정 좀 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또 내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알고 궁금한 것도 많다는 거 알아.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진정 좀 해. 그래. 엄마가 너무 반갑고 놀란 마음에 네가 대답할 시간도 없이 내 말만 했구나. 그래, 어떻게 된 일이야? 사고 나고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선 엄마한텐 미안해. 내 걱정 많이 했을 텐데 무사하다는 걸 알리지도 않아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 저 인간 내가 죽었다고 완전히 믿게 하려면 엄마도 속여야 했으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죽었다는 걸 믿게 하려고 했다고? 그럼 사고도 일부러 냈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나도 그날 사고가 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 원래 그날은 엄마한테 찾아가서 조서방 바람 피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하려고 간 거야. 나도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고. 그런데 사고가 났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친 것 없이 사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어. 그리고 사고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휴대폰 화면 속에 조서방이랑 민성이가 보이는 거야.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죽은 척을 하면 조서방이 뒤를 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조서방 뒤를 캐? 뭐, 그 바람 피우는 거? 그거 알아내려고 죽은 척을 했다고? 그게 뭐라고 엄마한테까지 죽은 척을 해? 내가 한 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진 저 인간 자기가 바람 피우는 흔적 하나도 남긴 적 없었어. 내가 저 사람 뒤를 몇 날 며칠 밟고 사람까지 붙였는데 그때마다 귀신처럼 다 알아차리고 따돌리고 흔적을 지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개월 전에 저 사람이 누군가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됐어. 진짜 잠깐 저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는데 누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날 보고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나랑 민성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연습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야. 물론 나도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면 이 사람이 더 숨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나중에 저 인간 휴대폰을 확인해봤지.
근데 없더라고. 그때 통화한 내역도 수상한 부분도 하나 없는 거야. 너무 깔끔하게. 근데 난 분명히 들었거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그 목소리를. 그것도 나랑 민성이한테 사랑한다고 하던 목소리와 달랐어. 그러니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날 이후로 나는 저 사람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확정짓고 뒤를 캤어. 근데 저 인간도 자기가 실수한 건 눈치챘는지 조그마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행동하는 거야. 사람을 따로 붙여도 뭐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러다 보니 내 확신도 조금씩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갔어. 그러다가 착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거야. 저 인간이 외도하는 걸로도 모자랐는지 날 해코지하려는 계획 중이더라고. 자기랑 바람난 그 여자와 말이지. 뭐? 널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사고도 조서방이랑 관련 있는 거야? 그것까진 모르겠어. 조서방 때문에 차 사고가 난 건지 아닌지. 내가 들었던 건 저 인간이 바람난 여자랑 웃고 떠들면서 보험금을 타내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뿐이었으니까. 그럼 신고를 하든 엄마한테 도움을 구하든 뭘 어떻게 했어야지. 왜 저놈 곁에 있었어? 이번 사고도 저놈 때문에 벌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 신고할 수 없었던 게 저 사람이 바람 피운다는 것도 나에게 해코지하려는 것도 모두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들었던 상황이라 녹음이나 증거로 남길 게 없었어. 거기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저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행동해서 외도한다는 걸 증명하기도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민성이가 있잖아.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한테 상의하려고 가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처럼 내가 죽은 척하면 저 인간이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이혼할 수 있는 증거, 또 저 사람이 나 해코지하려는 증거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하고 걱정시킨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지금 봐. 저 인간 내가 죽은 줄 알고 전현이랑 좋아 죽잖아. 이렇게 안 했으면 저 인간 절대 틈 보이지 않았을 인간이라고. 그 틈 기다리다가는 내가 잘못됐을 거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연달아 생길 수 있는 건지, 딸이 사고로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것도 황당해 믿기 힘들었는데, 사위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딸을 해코지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딸이 얘기를 하는 내내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말하는 딸의 눈을 보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민성이를 두고 딸이 거짓말을 한다? 이건 딸 정신이 잘못되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믿어야 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널 도울 수 있겠어? 우선 엄마는 내가 죽은 걸 비밀로 했죠. 그리고 저 사람 차를 빌려서 거기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주고, 지금 저 사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저 여자 차에 태우고 즐기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을 거야. 그거 있으면 저 사람 바람 피우는 증거 바로 확보하는 셈이기도 하고, 또 잘만 하면 나 해코지하려고 한 내용도 확보할 수 있어. 그거면 돼? 너한테 해코지하려고 한 년놈들인데 겨우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억울하긴 해도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인 거잖아. 그리고 저 인간 나랑 이혼하면 끝이야.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인간이 나랑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못 받고, 내가 민성이 데려가면 양육비도 줘야 한다고. 그게 겁나니까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 못 꺼내고 나 해코지하려고 한 거고. 아마 내가 나타나서 바람 피우는 증거만 내놔도 거품 물고 기절할걸? 어쩌면 저 여자 앞에서 내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저 여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할지 몰라. 난 그거면 돼. 저놈이 평생 땅치고 후회하면 그걸로 됐다고. 제가 딸이었다면 사위 머리통을 깨부수고 보이는 곳곳 비틀고 깨물어 다시는 몹쓸 짓, 몹쓸 생각 못하게 만들겠는데, 딸아이는 이혼하고 민성이만 데려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위놈에게 절망과 후회를 안겨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저야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고 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사위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 역시 딸을 돕기 위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죠. 사위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방심한 상황이었고 당연히 제가 자기를 의심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전혀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위가 딸의 사망 신고를 하겠다며 제게 허락을 구하러 온 그날 모든 걸 밝히게 됐습니다. 저 장모님, 아무래도 지희 사망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희가 이승을 계속 떠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모님 두고 저 두고 민성이 두고 혼자 있는 게. 장례라도 잘 치러서 그 사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하려고요. 그게 지희를 위한 일인 것 같아서요. 거기다 장모님께서 계속 지희 찾고 있는 것도 보기가 힘드네요. 이제 저희 지희 좋은 곳으로 보내기로 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나야 자네가 뭘 하고 싶다고 하든 상관없네. 내가 힘들 게 뭐가 있나. 힘들어도 자네가 힘들지. 이제까지 또 지금 내 앞에서도 가짜 눈물 흘리느라 고생이 많지 않나. 안 그래?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사망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장모님 괜찮으세요? 혹시 충격이 크셔서 지희 사고가 난 건 기억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시고요? 자네 이제는 나까지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 난 멀쩡하네. 아주 멀쩡해. 얼마나 멀쩡한지 이렇게 니놈 귀싸대기도 때릴 수 있어. 장모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제 뺨을 왜? 아휴, 우리 지희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한 대 때리고 나니까 더 때리고 싶네. 이 시치미 때는 얼굴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야, 이 새끼야. 네가 감히 우리 지희를 두고 바람을 피워? 거기다 우리 지희를 어떻게 하려고 해? 보잘것없는 새끼. 내 딸 하나 영원히 사랑해줄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게 딴짓을 해? 이 몹쓸 놈이. 너 오늘 나한테 맞고 그냥 죽어라. 맞고 죽어! 그만하세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건데요? 바람을 피우다니요? 누구 말입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장모님 저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짓을 할 놈으로 보이세요? 제가 지희 사고당하고 어땠는지 그새 잊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희 사망 신고하겠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사위놈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어요. 흠칫 놀랄만도 한데 조금도 놀란 모습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뻔뻔한 놈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딸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고 뒷걸음질치며 놀랐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 바람 피웠고 내가 그걸 확인했지. 뭐야? 귀신이다! 귀신이야! 야, 누가 귀신이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그리고 귀신이면 내가 너랑 이혼하려고 이런 짓까지 하겠어? 귀신이 이런 증거가 필요하겠냐고! 너 이거 보이지? 이거 네가 그년이랑 바람 피웠다는 증거야. 이거 말고도 동영상 파일로 차 안에서 네가 그년이랑 시시덕거리는 거랑 나 사고 내려고 계획했다는 내용 전부 다 있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매달릴 생각도 하지 마라.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 질척거리지 말고 다 인정하고 쉽게 가자고. 어?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럼 이 증거들 모으려고 당신 사고 난 척 죽은 척 한 거고? 사고는 진짜 있었어. 다만 네 뒤를 아무리 쫓아도 바람난 증거를 모을 수가 없어서 죽은 척을 해야 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차 사고가 너 때문에 난 건 아닌가 보다? 물론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나 합의 이혼할 생각은 없거든? 나중에 우리 민성이에게 네가 어떤 놈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네가 바람 피워서 아내인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혼했다는 거 서류로 남길 거야.
그리고 너랑 그년 괘씸해서 위자료도 받아야 하겠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던 것 같아. 근데 당신 사라지고 내가 깨달았어. 난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나 당신이 죽은 줄로 알았던 동안 진짜 힘들었어. 물론 그 여자 앞에서는 표현 못했지만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민성이도 키워야 하고 민성이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여자랑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야. 이 새끼가 진짜.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럽게 나오네. 야, 내가 너 질척거리지 말라고 했지? 여기 이 증거 안에 다 있다니까? 네가 웃고 즐기고 나 죽어서 신난 모습 다 있다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네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내 생각 바뀌지 않으니까 꺼져. 그리고 민성이 이 집에 놓고 가라. 어차피 이혼하고 민성이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여보, 제발. 그래, 민성이를 생각해서라도 장모님. 이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지? 너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그 대갈통이고 관절이고 다 깨버린다. 내가 너 깨버리겠다는 거 내 딸이 말려서 겨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안 꺼져. 계산이 빨랐던 사위는 딸이 말한 것처럼 금방 태도를 바꿔 딸에게 잘못했다 빌어왔어요. 딸이 죽고서 힘들었다는 거짓말까지 금방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위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던 딸과 저에게 씨도 안 먹힐 소리였죠. 오히려 매를 버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사위는 제 손바닥 매질에 도망치듯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사위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소송은 싱거울 정도로 쉽게 끝났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쉬워도 신경을 안 써도 안 힘들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쉽고 편히 판결 났어요. 제 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고 사위가 한 잘못은 다 까발려졌으니까요. 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민성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사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도 받았죠. 딸이 원하던 대로 됐고 소송이 끝났을 땐 사위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위와 그 상간녀 둘이 다투고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사람 해코지할 생각까지 하면서 만난 것들이 돈 때문이든 소송 때문이든 겨우 그것 때문에 헤어지다니 말이죠. 어쨌든 딸은 사위와 헤어지게 되면서 모든 게 잘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들 잘 키우면서 저와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딸에게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고 때문에 아찔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나 싶어 딸이 대단하게도 보입니다. 또 사위와 그 상간녀 때문에 어쨌든 제 딸에게 이혼녀 딱지가 붙고 아빠 없이 사는 민성이로 인해 열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놈과 헤어져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딸이 재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제 곁에 무사히 또 행복하게 있는 모습에 그게 고맙고 소중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딸이 언젠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땐 놓아줘야 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전처럼 쉽게 결혼을 허락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 됨됨이 확인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또 결혼한 뒤에도 지켜보면서 다시는 딸과 손주가 같은 일을 겪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사윗감이 들어오면 더 바랄 것도 없지만 말이죠. 이렇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한결 시원하네요. 이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가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면 이곳에 사연 보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구독자로 돌아가서 다른 분의 사연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제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안녕히들 계세요.